예, 대통령 탄핵 경고 날린 박홍근 권력 사유와 반드시 대가 치른다라는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탄핵을 비유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고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조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네, 직접 들으셨습니다마는 검찰 출신 육상시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십상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육상시라는 표현까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신문 하나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는 출범 2달 된 정부의 탄핵 경고를 쏟아냈다라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 이어서 지도부까지 선 넘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이 권력 다툼으로 난맥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2달이 조금 지난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경고 이런 표현을 쓰는 야당은 그러면 박수를 받는 것인가? 야당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30%대입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야당 원내 대표가 국회 발언하는데 어느 정도 강경한 발언은 예측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임한 지 대통령 2개월 좀 넘었는데 거기다가 탄핵까지 얘기한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지금 지지율 윤 대통령이 좀 떨어지고 있고 권력 사유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불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탄핵 사유가 없다. 그렇죠. 근데 좀 제대로 좀 하라. 그런 정도인데 저렇게까지 탄핵까지 얘기한 거는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느냐. 내로남불이라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은 어땠나요? 조국 수사 그렇게 방해했죠. 또 대통령 30년 친구 울산시장 해주려고 당선하려고 청와대가 총동원됐죠. 또 이스타항공 거기도 대통령 딸 봐준다고 또 총동원됐죠. 또 뭐가 있습니까? 검수완박법 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해서 그거 억지로 통과시켰죠. 그런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저렇게 국민의힘 좀 실수해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저렇게 탄핵까지 얘기한다. 저건 좀 지나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도 비판하지만은 잘못되잖아요. 우리나라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하되 어느 정도 좀 힘은 실어주고 여야가 좀 협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여지를 좀 남겨둬야지 저렇게 2개월 됐는 대통령을 탄핵까지 얘기한 거 저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성급하다, 역풍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장,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단어들이 이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꺼내셨는데 네. 또 이와 동시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좀 전달해 달라.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수사 또 여러 가지 이제 고소 고발 요거를 좀 취하해 달라는 의견을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탄핵, 경고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결국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좀 무마해 달라라고 하는 협상용으로 꺼낸 것인가 이렇게 또 해석하는 언론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워낙이나 셌고 또 예. 국민적 공감대를 자아내지 못하는 비판적 용어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도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가 위기 상황이니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뒤에 잠깐 있는 것이고 거의 모든 시간을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거의 저주 섞인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여야 간의 협치가 진행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이제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뒤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작금의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같이 힘잡고 국민들이랑 위기 돌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 저들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일단 국민들께서 어려운 위기 상황 돌파라는 뜻에 대해서 어떤 정치권이 더 일찍 화답하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별로 저와 같은 얘기들이 개의치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무슨 뭐 고소 고발 그리고 수사 이런 얘기들은 정치 보복성 성격이나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속에서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상태에서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영 교수님, 글쎄 뭐 가만히 있으면 반사 이익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역풍을 맞을 필요는 없을 텐데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옵니까? 저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임기 시작 2달 만에 국정수행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입니다. 이것도 유례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정권이 잘했으면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야당 원내대표로서는 강도 높은 질타를 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키워드, 물론 뭐 간접적이지만 이런 키워드를 한 전례가 있냐? 없습니다. 자, 과거에도 소위 말해서 정치권이 탄핵을 꺼내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때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했을 때도 참패를 역풍을 맞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촛불 들고 탄핵했을 때만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굳이 탄핵이라고 하는 고수위의 이런 키워드를 왜 굳이 집어넣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거 안 집어넣어도 효과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건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헛발질하고 있는데 도대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내부의 질타가 있습니다. 지지층의 질타. 예. 그렇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그동안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리다가 이제 열렸어요. 자, 그러면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말 한마디, 탄핵이라는 말 한마디를 쓱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나 이만큼 세게 윤석열 정부 견제했어. 이런 어떤 말로 때운 모든 거를 나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로 때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소위 어대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부의 논란을 갖다가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부 분란을 외부로 좀 시선을 돌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리기 딱 좋잖아요. 지지율 떨어지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시선을 갖다가 돌리고 또 야당의 어떤 그 존재감, 그다음에 국정 주도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하게 의도된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끼워 넣었다. 이렇게 실제로 시도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뜻도 있나요? 그렇죠. 뭐 탄핵해가지고 역풍을 맞을 일만 있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키워드만 던져놓고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그게 정치의 또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그 발언 수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적용 멈추고 침묵, 불복 대신 새결집, 이준석 장에서 복귀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찾아가서요.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먹었는데 그 닭갈비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후보 시절에 다녀갔던 집입니다. 직접 영상 보겠습니다. 식사하신 전에 잠깐만 말씀 김생일 평론가님.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맡아서 홍삼을 선물 받았어요. 이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1차 컷오프 되는 걸 아마 구해줬을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윤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모습이 좋습니다. 근데 이 닭갈비집이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 때 다녀간 집이에요. 이렇게 자필로도 이제 좀
뭐 저 거리 자체가 뭐 이렇게 관광객이 가거나 그러면은 자주 가는 또 유명한 곳이라서 뭐 당연히 일부러 그렇을 찾아간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래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우리 고위 정치층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민심을 우리가 바다, 물에 많이 비유를 하죠. 자, 바다에서 물에서 몸이 뜨려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몸에 힘을 맡겨야 빼야죠. 돼요. 예. 근데 몸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저렇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간 곳들이 윤핵관의 지역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준석 대표는 그걸 피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예,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죠. 전장을 자꾸 만들지 말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정치인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자,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뜬다. 이 말씀을 허우적거리면 드리고 죽는다. 싶습니다. 예, 일부러 이 닭갈비집을 좀 피해서 다른 닭갈비집을 갔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 집을 알고선 찾아간 건지 모르고서 찾아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을 훑고 있는 이준석 대표 어떤 행보로 또 이어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다른 기사들 보겠습니다. 미국의 의원 연봉이 13년째 동결, 일본 코로나 때 삭감, 한국은 5년 연속 올렸다라고 하는데 국회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에 개헌을 했죠. 그런데 하루 일하고 한 달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해마다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자, 무노동 무임금 그 원칙을 국회도 좀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걸 대표님 뺏어야 돼요? 하루치만 주고 어제가 월급날이었다면서 국회의원들 어제 다들 얼굴이 해맑았다라고 합니다. 예.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있잖아요. 예. 지금 대우조선 해양 얘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부터 문호동 무임금 해야 돼요. 예. 이달 지난달 뭐 일했나요? 국회 열었어요? 새 정부 들어와서 안 열었잖아요. 하루인가 딱 나와서 뭐 저 국회의장 투표했나요? 거의 안 했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어제도 받았대요. 세전으로 1,250만 원인가.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저는 국회의원들 수는 좀 늘려도 된다고 봐요. 예. 수는 좀 늘려도 월급은 지금의 한 10분의 1로 좀 깎아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뭐 1인당 세금이 연간 7억 5천이 지원되잖아요. 이 수당 활동비로 1억 5천, 사무실 통신비도 1억 원, 보좌관, 인턴 뭐 7명인가요? 이런 그 호합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나요?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 자기 거는 자기가 못 고치거든요. 맨날 특권 내려놓게 하는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는 특권을 좀 내려놔서 급여 빨리 10분의 1로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대로 일을 하든가. 알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입니다. 파이어족, 경제적으로 독립한 조기 은퇴자를 이렇게 나 회사 돌아갈래, 주식 급락, 물가 급등에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또 월급쟁이가 제일 행복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이렇게 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확진자가 다음 주 정도에는 10만 명에 이르고 다음 달에는 최대 30만 명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부가 자신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목표치를 바꿨습니다. 병상을 늘리고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를 다시 또 금지시키고 임시 선별 진료소를 다시 주요 장소에다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이 과학 방역을 굉장히 비판했던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방역 정책은 그러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선희 평론가님. 네.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들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와요. 거리두기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30만 명까지 간다. 과연 옳은 정책인가? 일단 감염병은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지금 놓쳤다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이 코로나에 대한 그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예.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지치고 뭐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너무 많이 지쳤다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자들은 그 미래를 예측하고 예. 본인이 그 책임에 어떤 그 희생양이 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결단할 건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과학, 의료 뭐 이런 보건 이쪽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맥락이 좀 제거되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올바른 방역 대책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남았네요. 예,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민 위원장님, 네. 과연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그때와 지금이 좀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점들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때 코로나가 창궐해서 전 세계가 큰 위험이 있었지만 예. 오미크론 전파가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정도의 상황이 나갔고 그 뒤로 이제 위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방역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야 됐습니다만 그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건 이 과도한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 대책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한 원성이 컸던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들이 목숨이 경각심이 달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더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온당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